예, 김건희 특검팀이 조금 전 김건희 씨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씨가 이번 소환에서는 입장을 바꿀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소환에 나섰고요. 지금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조사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고 일단 오늘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 변화 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출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또 지난번에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일찌감치 도착을 했는데 오늘 진술을 할지 또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술 거부권을 일단은 행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성 씨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혜성 씨나 또 건진법사도 지금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본인이 그 묻는 특검에서 받는 질문들이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진술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도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시간도 좀 벌고 또 그 지금 오늘 출석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술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나오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출석 자체를 거부를 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변호인단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한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과연 이 뇌물이냐 알선수재냐의 기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형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특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되 가서 어떤 말을 한다. 이것은 이제 진술 거부권이 법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진술 거부권을 여전히 유지를 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1차 소환 때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거든요. 진술 거부를 통해서 이것이 또 나름대로 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의 어떤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그야말로 명백하게 물증이라든가 증언이 뒷받침되는 것은 그렇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관련자들 진술된 것 중에서 확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제공을 했다는 그런 그 보석류 외에는 지금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건진법사가 어떠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이 마치 이 죄수의 딜레마처럼 아이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형량이나 낮추자라는 것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진술을 하게 마련인 것이군요. 그 전까지는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자기 형량을 이렇게 낮추려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는 김건희 씨는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가 동시 소환됐고 이 둘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보고 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렇다면 김예성 씨나 특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좀 뭐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서희건설에서의 나토 명품 3종 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조사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 자수서를 제출하는 가운데에서 목걸이까지 같이 현물의 목걸이를 제출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전에 말씀 주신 죄수의 딜레마처럼 본인들이 먼저 죄를 털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과정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제 김여성 씨 같은 경우에는 IMS 모빌리티에 18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일부 작동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김혜성 씨의 그 사실상의 자회사라고 개인 자회사라고 되고 있는 곳에 투자 그게 넘어간 33억 8천만 원의 이 자금이 과연 김건희 씨한테 흘러갔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조사가 끝났을 때 그때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런 부분들이 뭐 대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김건희 씨는 좀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고 특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는 네.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목걸이와 크라프 목걸이인가요? 목걸이하고 뭐 가방들 이런 예. 것들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물품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배 씨 주장처럼 그 물품을 다시 돌려받아서 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잃어버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 또는 뭐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서희건설처럼 자수서를 뭐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물품의 현재 위치를 특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존의 진술을 유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좀 조사가 좀 난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 이 김건희 씨 또는 이 전성배 씨, 김혜성 씨 이 각각에 대한 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특검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앞선 대담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세 명을 한낮 한시에 부르는 게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앞으로 김여성 씨나 전성배 씨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한날 한시에 그 소환을 한 자체가 압박감이 충분히 겨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저 두 사람이 이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를 의식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도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여사도 오늘 나온다는데라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당연히 노렸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오늘 그 건진법사 그 분은 지금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사실은 핑계죠. 무슨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를 그렇게 그 보관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는 아예 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원천적으로 더 이상 그 진도가 나간 걸 차단을 하겠다. 나 모른다. 나는 잊어버려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것만을 나를 탓하지 나는 지금 모른다라는 그런 그 초기 전략을 유지를 했을 텐데요. 바로 이것을 특검에서 저는 그 단서가 분명히 한두 가지는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할 걸 봅니다. 그래서 예. 컨진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했어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터무니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살살 얘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수의 딜레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물이 흘러 너무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내가 사법 처리를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은 나라도 살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건진이라든가 김혜성 씨 입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184억을 대기업에서 투자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사실 터무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 조그만
그 업체의 184억 이거는 뭐 경제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그 사람한테는 이건 터무니없다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두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4억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 갔을 거다라고 추론을 하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신중하게 얘기할 그 필요는 뭐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쪽으로 간 증거가 그 터져 나오면은 이거 뭐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은 가장 큰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재를 피할 수가 없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대표 선출을 하고요. 두 번째 TV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후보들의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옹호를 벌여야 우리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공은 취하고 과는 버리자 이런 건 좋은데 절연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TV 토론회의 목소리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지금까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찬탄 대 반탄 그 구도를 전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도 들으셨습니다만 찬탄파 두 분, 또 반탄파 두 분의 목소리가 극명합니다. 찬탄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옹호를 벌여야 살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탄파 쪽에서는 지금 당내의 분열을 벌여야 살 수 있다. 사실상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런 거듭나는 뭐 황골탈퇴로 거듭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전환길 씨로 끝나는 소위 윤 어게인을 어떻게 당내에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결국은 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뭐 전당대회 결과는 이제 이번 금요일 날 22일 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 당 대표가 결정이 된다면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강경한 극우적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전당대회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떤지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한국갤럽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지금 보이신 저 빨간색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뒤에 따르는 이제 후보들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과반 득표가 없으면 이게 다시 또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저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뚜렷한 이제 과반 득표가 아직은 이제 보이진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끝까지 갈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지금 보세요? 현재의 다른 변수가 돌출되지 않으면은 결선 투표로 갈 확률이 저는 한 80%는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누가 1, 2등으로 그러면 결선 투표를 가느냐라는 것은 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저 여론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을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꽤 많이 납니다. 저게 이 쭉 전개가 되는 전당대회에 갑자기 돌출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압수수색
당한 것이죠. 네. 이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특검 측의 이 요구에 당사의 압수수색, 물론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또 재진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당사의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특검이 상당히 지금 전당대회에 파장을 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 네 분의 후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건은 다 입을 모아서 부당성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과도하다.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다. 단 한 분은 이 당원 명부를 대조를 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지 그래서 빨리 손을 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철수 후보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그 중앙당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당대회에 상당히 지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 당원들의 표심이 더 지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전당대회의 룰이 80대 20 아닙니까? 네. 네, 당원이 8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심 이게 거의 절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대 찬탄 쪽에서 반탄 쪽에 무게중심을 실리는 당원들이 야 이거 얘들이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당사까지 뭐 이 500만 명 당원들 명부를 내놓으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더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할 그런 그 분들이 대략 한 당원들을 작게는 뭐 1,000명에서 많게는 3, 4천 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이 쪼개지면은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당에 쪼개짐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다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간의 의미가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변수로서 어느 정도의 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권 주자들이 본인의 이제 이 선거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 전략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아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당사 1층에서 농성을 하면서 뭐 체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체조하는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방금 전에 나왔던 지지율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대상으로 보는 46%라는 압도적인 그 숫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동혁 후보가 21%입니다. 그러면 반탄파가 67%에 이르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그 지지층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당심 80%의 민심 일반 민심 2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결선 투표 얘기가 나옵니다만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김문수 후보의 당선도 사실상 가능한 그런 범위 내까지 지금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단일화의 가능성 뭐 또는 그 지금 그 특검에서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 마지막 남은 변수가 소위 찬탄파의 단일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내일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모레부터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띄워놓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그냥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띄웠는데 더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일화가 없이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네, 지금 단일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일화는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또 철수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내가 2등은 할 수 있다, 즉 결선 투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 발언이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발췌를 해가지고 왜곡 보도를 한 거다. 이게 맥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지금 뭐 해명을 지금 계속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8.15 그 축사에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처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히 독립운동의 후손이라고 하는 광복회에서조차 이분의 어떤 뉴라이트적 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했고 특히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광복이라는 것이 연합국 승리로 얻어진 선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독립기념관장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의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독립운동의 그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이 독립기념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말의 일부 구절만 가지고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본인이 어떤 논조로 말씀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오죽했으면 광복회에서 작년에 광복절 행사마저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뭐 본인의 뉴라이트적 사관이야 개인적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다면 그 관장에 맞는 그런 발언과 처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뿐만 아니라 광복회에서도 지금 뭐 파면, 해임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광복회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른바 이분이 갖고 있는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36년간 일제 지배 때문에 덕분에 우리 한국이 상당히 근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관인데요. 그리고 48년 8월 달에 건국을 기점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 3.1운동 등 독립운동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어떤 피땀 흘린 이 역사를 상대적으로 이 비중을 낮게 보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재명 그 정권이 얼마나 그 강고합니까? 이런 어제 그저께 8.15 다시 두 번째 취임식을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펼쳐진 것만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는 맞지 않는 분이죠. 마치 윤미향 그 전 의원을 우리가 8.15 80년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슬쩍 사면을 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 것처럼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어떤 이 같은 이 역사 철학이라든가 생각, 발언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권의 집중적인 질타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취 문제일 텐데요. 이것은 오롯이 김 관장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더 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좀 필리버스터 전국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 3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제한 토론을 가겠다고 하는데 지난 8월 5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에 방송법은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제 소위 방문진법이라고 하는 MBC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 법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다가 회기가 끝남으로 해서 자동 이제 토론이 종료
종료된 상황입니다. 21일 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표결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표결이 끝나면은 이 한국 교육방송공사법이라고 해서 소위 EBS법에 대한 처리까지가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서 종결하고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방송 3법은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번 8월 임시국회 중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방송법,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까지 세 가지의 어떤 개혁 법안들은 통과를 완료시킬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계속해서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점점 더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국회 내에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뭐 필리버스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실행을 해본들 이건 뭐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30들이 흔히 쓰는 답정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강력히 시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24시간 지연시키는 효과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혀 결론을 뒤바뀔 힘도 없을 뿐더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이재명 정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대로 뜻대로 방송 3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그리고 기존의 상법보다 더 센 상법이 이거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입법 독주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여야 간에 글쎄 협치는 고사하고 대치가 상당 기간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몇 달만 지나면은 잘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조차 지금 남아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이거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뜻대로 이거는 통과시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 51.1%를 기록을 했고요. 이 흐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6월 4일 날 취임을 했으니 7월, 8월 2달 하고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너무 일찍 꺾이는 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한 5, 6개월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그리고 초기 국정 개혁 동력이 살아 숨쉬면은 이게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고공행진을 가는데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꺾이는 거 이것도 물론 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초기에 국정 동력이 이렇게 쉽게 꺼지면은 더 여야 간에 험난한 앞으로의 행보가 예고가 되는데요. 바로 이게 꺾이는 게 이유가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바로 조국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8.15 80주년에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외쳤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또 조국 교수도 이 교도소에 나오면서 그런 결단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에 감사한다는 얘기면서 국민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인식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50%도 꺾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초기 개혁 동력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게 이렇게 민심이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이유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이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본회의에서 제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싸늘해진 마음으로 돌아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지율이 항상 반등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매일 강조를 하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국민인지 좀 포용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국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30%로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주 사이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관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세제 개편안 같은 것들이 특히 30대, 40대의 어떤 세대별 계층별에 따라서 더 큰 낙폭을 가져오는 요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좀 판단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대통령의 어떤 이 결단과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과정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더 좀 관리해야 할, 그 국정 운영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설명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양해를 좀 구하는 과정도 아울러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국 전 대표는 오후 2시에 따로 이제 묘역을 찾아서 참배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면하고 나서 첫 공개 일정으로 추모식 참석 대신에 이렇게 묘역을 따로 참배한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조국 그 전 대표도 본인의 사면에 상당히 여론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몸조심 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 지도부하고 같이 하는 거에 지금 전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2시에 별도로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꾸 사면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한 행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또 악수하고 하는 것은 합당 논의에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급물살을 탈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연말 지나서 연초에 열린 논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당내 의견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연초까지는 상당히 별도의 한 8개월 동안에 본인이 당을 비웠으니까요. 그 당내 재건을 먼저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행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12석이나 많은 지지를 얻은 것처럼 제2의 조국 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려면 나름대로 차별화된 행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그 행보를 염두에 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묘역을 찾기 전후로 어떤 특별한 입장이 나온다면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국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저는 이 공개 행사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을 경우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나 정치권의 관심이 조국 전 대표에게 쏠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의 어떤 이 결과가 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권에 복귀했음을 알리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고려한 그런 결정일 텐데요. 오늘 이 추도식에 참석을 별도로 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던 오늘 언론에서 공개된 이 조국 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이미 정치권으로 복귀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든 내년 재보궐 6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본인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개적으로 천명이 된 만큼 예.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역할
어떤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인터뷰 내용이에요. 지금 6월에 국민으로부터 한 번 더 심판을 받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6월에는 게 내년 6월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바로 맞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예, 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일지 재보선일지는 모른다고 이제 재보선은 여론을 내년 4월, 10월이기 때문에 아니, 예, 6월입니다. 6월로 지금 됐나요? 예. 1년에 보통 4월 10일로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합쳤군요. 지금 나온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같은 날 시점이면은 인천 계양이라든가 전재수 의원의 그 공석이 있는 부산에서 출마를 요 4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그런 리스크를 조국 그 전 대표가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 국회로 진입을 해서 조국당뿐만 아니라 이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진두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원내 진출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보다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그렇게 이 원내 진입이 더 우선순위로 이 당내에서 협의를 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